자,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양이 은가 이야기했고 펠리님까지 했죠? 뭔가 하나가 더 붙었네요.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볍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까마귀 뿐만 아니라 민달팽이도 맞아요. 개미들은 많이 오니까 개미들이 하나씩 가져가잖아. 비둘기가 하나씩 먹어버리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달팽이, 개미 보이지 않는 아이들. 민달팽이는 혹시 신기패로도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미약이요, 개미치치약. 불필처럼 생겼어요. 그냥 불필처럼 그 주변에 돌아요. 개미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목이 누해야 돼요. 네, 급식소에 이제 새해는 엄청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그 인터넷에 생태치 거울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CD 말하잖아요. 옛날 CD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CD가 이제 3개 정도 엮인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막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급식소 양 옆을 그걸로 묶어놨는데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이 없는 비둘기도 있었어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거울은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밥을 주시는 곳의 급식소가 보통 이제 상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어떤 스티로폼이든 뭐든 간에 이 같은 거 자꾸 연식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런 포장마차 같은 데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사서 입구를 가리고 이렇게 몇 회를 발처럼 찢어주시면 그게 이제 그 다음으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건. 근데 그것도 이제 뚫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급식소 제작을 깊고 좁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작해본 거로서는 최고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급식소의 크기가 커져요. 뭐 박스로 하든 뭘로 하든 어쨌든 간에 그만큼 길어져서 이렇게 뭐 이게 만약에 급식소라면 이쪽에 입구가 있고 이렇게 이제 길게 통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막아지고 여기에 이제 비닐까지 달고 거울까지 달고 뭐 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급식소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체로 다 사실 물려주잖아요. 급식소 설치도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조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민달팽이랑 개미 얘기도 정말 많이 듣는데, 그걸 저도 몇 번 가까운데 너무 많이 실망하는 데는 가봤는데, 뭐 다들 검색하면 나오는 방법들을 쓰세요. 민달팽이는 소금, 개미는 신기패. 그것도 못 봐줘요, 진짜. 개미가 신기패라고 그 분필인데, 그 위에 죽어서 떡이 되거든요. 그 떡이 된 게 쌓여서 신기패를 덮어요. 그럼 이제 개미들이 그걸 밟고 넘어가요. 개미는 또 무슨 민달팽이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는 뭐 물이 있건 어찌됐건 넘어가요. 그럼 걔네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한 군데 모이잖아요. 그럼 그 위로 밟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저는 이렇게 개미 줄 몰랐는데 뭐 나뭇가지인가 하고 봤더니 개미가 이렇게 진짜 너무 비싼 답을 못 찾겠어요. 저는. 그 인터넷에 관악구 그 길거리 공식 급식소를 검색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G자 모양이 돼 있거든요. 이게 밥자리가 떠 있습니다. 공중에서. 말씀하시는 개미하고 민달팽이가 못 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그 실용성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볼 때는 되게 이뻐요. 대신에 뭐 민달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이렇게 신기패 말고도 그 물을 채워서 애들 못 오게 하는 그릇도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 누구죠? 그 누렁이? 두령이네.
두령이네 그분도 그 그릇을 만드셨고요. 사실은 그런 방법을 복합적으로 쓰신 게 어떨까 생각하고, 사실 비둘기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희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게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매 모형도 6개나 샀어요. 매 모형 사고, 아까 말한 연도 달고, 아니면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거 이렇게 발 같은 것도 달아보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뚫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밥자리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비둘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은 놔두기로 했어요. 왜냐면 걔들은 목숨 걸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밥을 먹으러 왔다가 고양이한테 진짜 해체 수준으로 당한 것도 봤고요. 근데 그만큼 먹이가 없잖아요. 먹이가 없어서 거기 찾아온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가 있는 곳도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사료를 더 많이 놓고 청소를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갔고, 단 그 비둘기들이 기다려서 비둘기 똥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는 것은 뺐어요. 다른 쪽으로 옮겨버렸고, 그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하고 나서부터는 그 비둘기한테 밥 주시는 분들이 사라졌잖아요.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서 찾다 보니까 이 지금 그 골목가로 들어온 거거든요. 걔들도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사실은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사실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걔들한테 꼭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떡합니까? 그냥 그러고 있어요. 저희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비둘기에 대처하는 걸 포기했어요. 다만 이제 사람들하고의 민원이 안 생기는 선에서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미움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있는 사람을 좀 더 놔주고 그냥 먹게 하는 걸로. 어머어머니 먹던데 괜찮을까요? 참고로 저희 제가 있는 아파트에 있는 아이가 그 CCTV를 저희 경비 아저씨가 보여줬는데, 갑자기 날 좋은 날은 20마리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천정에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애들이 위에 가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녹색에 쫙 있는데 20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가지 못하는 게 고양이가 밥을 먹고 안 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 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얘들도 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3시간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집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도 못 움직이는 거야. 저걸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료를 따로 밖에다가 뿌려주는 걸로 해결을 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한동안은 그래가지고 낮에는 밥 뚜껑을 닫아놓은 적도 있어요. 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좀 안쓰럽고, 난 이제 그 주차장에 있는 비둘기 똥은 데려다 치우는 걸로. 안 치워지죠. 근데 세제 중에서 그 퐁퐁 있잖아요. 퐁퐁을 물에 섞어 닦으면 잘 닦이.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고양이 발자국 다음 제품으로 새 고축석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새 미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고양이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새나 뭐 다람쥐 이런 것들에게 지금 서울시 때인가 다람쥐 먹이통을 제작을 해서 서울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 같고, 힘들지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새 모이를 주면 사료 탐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정확하게는 이제 수산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게 고양이 사료가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동네 분한테는 좋을 리는 없겠죠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건데, 쓰레기 먹는 것보다는 사료를 먹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 이제 오는 거고, 그게 입맛에 맞으니까 오는 거겠죠. 좋은 점도 어떤가요? 좋은 점도 있고. 고양이 사료를 계속 비둘기 조류가 먹었을 때 저는 조류 관련 수의사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비둘기 자체는 어떤 육식 동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필수
아미노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좋습니다. 새도 사랑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새들은 고양이 사료보다 더 맛있어하는 사료가 나오기를. 네. 고양이 사료보다 새들에게 좋은 사료로 같이 챙겨줘야 할 날이 또 올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야기 좀 많이들 이야기하고, 문제 없어. 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떻게 문제가 없어? 내가 뉴스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임산부나 어린아이가 있는, 아기가 있는 집에서 고양이 정말 같이 키워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죠. 이 이야기, 수의사 선생님, 장정선 원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우선은 고양이 이제 임산부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고 검사를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톡소플라스마 감기라는 원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산이나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돼 있지는 않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검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 전에 이제 고양이를 계속 같이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계속 같이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나서 검사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예전에 벌써 만약에 그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100% 접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서 따져도 그렇게 되면 수의사들은 아기를 못 가져요. 어떻게 보면 맨날 고양이를 많이 쓰고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 원충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문제 없다라는 거고, 어린아기와 이렇게 키우는 거는 근데 좀 이건 되게 현실적으로는 저도 이제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애기 둘이 있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한테 저는 어떤 논리를 대서라도 고양이를 키울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예요. 그건 수의사가 얘기하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면 없는데, 근데 가장 문제는 이걸로 싸우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어린아이를 해친다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시는 게 생각보다 같이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고양이들과 애기들 자체가 이렇게 뭐 서로 뭐 해치지도 않고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다는 게 좀 저는 좀 그게 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싸우기 싫어서 저도 안 키우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 행동학 하시는 분들은, 고양이 행동학 하시는 분들은 그 무릎량 요거 되는 것만 막으라고 합니다. 고양이 자체들이 항상 무릎에 올라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아기를 돌보는 자체에서 사람 아기를 돌보는 자체에서 좀 서로 어떤 영역이나 무릎에 계속 있고 그러면 아기를 돌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만 교정을 보통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떤 병적으로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충제나 이런 것들 잘 먹여주시고 이 정도만 해도 뭐 공존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는 임신 7개월 때 고양이를 주워왔어요, 집에. 네, 제일 저도 걱정됐던 게, 그때 제가 고양이를 굉장히 극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양이가 이쁜지도 몰랐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사실 눈 때문에. 근데 그 고양이를 일단은 그때 굉장히 불쌍한 상태였기 때문에, 데려와서, 사실은 밥 한 끼만 먹여서 내보내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저희 시누이가 고양이를 키우셔서, 지금 새끼 고양이였는데, 지금 내놓으면 이제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니까 저를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걔가
이렇게 사람 손 탔고 어미도 안 데려갈 것이고 이미 데려왔으니까 좀 키워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키워요? 얘 막 기생충 있고 막 귀에 찐득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동물병원 데려가서 귀에 진드기가 있는지 그것부터 했거든요. 구충해 주시라고 그 얘기하고 사실은 제가 키울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생각이었는데 애기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같이 이렇게 계속 잠을 제가 없으면 계속 울길래 같이 자는데 같이 자면 계속 안 울고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이 들어서 지금 집에 고양이 5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가 지금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겠죠. 그러니까 지금 애가 지금 5살이 됐거든요. 우리 아들이 5살이 됐는데 고양이 5마리가 되었네. 근데 5마리가 되었는데 거의 1년에 1마리 정도씩 이렇게 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내까지 5마리가 되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저는 격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격리는 해본 적 없는데 단 한 번도 와서 긁는다거나 문다거나 뭐 그런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고 저도 뒤늦게 귀동냥으로 들은 톡소플라즈마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도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수의사 선생님이 여기 장 원장님 아니시고 다른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강의를 하실 때 제가 찾아가서 일부러 거의 만삭 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고양이 변을 입으로 이렇게 본인이 집어먹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 병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정이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된다면 변을 치울 때 장갑을 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분은 여자분이셨고 이제 본인도 결혼하셨고 아이를 키우시고 이런 입장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신임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고 여기 알로하 집님도 지금 아기를 데려오셨잖아요. 같이 고양이랑 같이 키우시는데 네, 고양이가 사실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고 하니까 딱히 너무 아이들을 떨어뜨려서 키워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집어 먹어도 됩니다. 내가요? 정말? 저렇게 간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부산 강연할 때 현재 임신한 상태의 임산부가 질문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 신청 받을 때 질문을 하실 봤는데 그분이 시부모님하고 엄마 쪽의 압박이 어떤지를 장문의 글을 쓰셨고 이제 이거를 키워도 되냐 안 키워도 되냐고 말씀하셔서 일단 논리적으로는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렸어요. 책공장 더불어라는 곳에 저기 투어토다에 가시면 그 책이 있습니다. 왜 아이를 임신하면 그걸 대고양이를 갖다 버려야 되나요? 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아이의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그러니까 돌이 되기 전에 아이를 고양이나 개하고 같이 놓치셨을 때 면역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보니까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새끼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애기들이 있는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거의 난리 나죠. 새끼 고양이 안쪽에 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그중에 특히는 고양이가 어린아이를 지키는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영상을 제가 강의 때 틀어드리고 그 영상 10개를 갖다가 드렸어요. 드려보시라고.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아기가 있었을 때 사실은 더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시선인데 우리나라만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신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니 얘들은 왜 이렇게 이쁘게 있니라고, 왜냐면 화면이 이쁘잖아요. 음악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까 보면은 고양이가 애기들을 지키는 장면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온몸을 던져서 막아요. 자기 새끼인 것 마냥. 근데 이제 그 행동학 하시는 분한테 잠깐 여쭤보니까 일단은 내 새끼라고 여기는 게 굉장히 많대요. 고양이든 강아지든 새끼를, 아기를 보면은 이 집안의 서열관계에서 제일 밑, 즉 내 새끼라는 그게 발동이 돼요. 지금 좀 중성하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내가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아이들을 더 끌어안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는 그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야 되고, 와서 돌아가면서 어떤 그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가이드북에 간증문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일단 두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봤어요. 로드킬 당한 고양이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정을 마주치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심하게 다친 고양이, 특히 아기 고양이 빽빽 울고 있을 때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또 누군가 독극물로 길고양이를 해친 걸로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유기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례가. 근데 이제 행정에서는 좀 이렇게 두루뭉술한 그런 처사를 하기 때문에 팀원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곤 하시죠. 고양이 발자국에서 급식소 구매하신 팀원분들 중에 혹시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 계실까요? 4가지 중에 아무거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정도는 이제 아파트 아까 갈등으로 주민들 갈등으로 인해서 독극물이 놓여졌을 것 같아서 저 2가지 묶어서 이렇게 답변드리면 저도 이제 그 고객분들 중에 한 4분 정도 있어요. 제가 진짜 인정하는, 마음속에 존경하는 분들 꾸준히 급식소를 늘려가시고 아파트에서 그래서 여쭤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한데 뭐 협박과 사랑과 선물과 이것들을 다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가장 최근에 급식소를 놨다가 이제 독극물까지는 아닌데 이웃과의 불화로 경비실에서 치우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한두 달간의 싸움 끝에 다시 급식소를 설치하신 분이 계셨어요. 독극물을 보시나 알지만 비슷한 그분한테도 한번 이런 데 동의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분은 고양이를 돌보지 않는 지인을 이제 많이 사였대요. 고양이를 돌보지 않는 이웃과 많이 친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캔만 분들과는 당연히 친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그분들이 경비실에 관리소장한테 말을 하게 좀 부탁을 했대요. 이미 다 중성화도 됐고 내가 그걸 하는 건데 얘네들 아무 피 안 주는데 그 밥 좀 주지 왜 그걸 치우게 하냐, 이런 말들을 한 2, 3일에 한 번씩, 한 명씩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가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경비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잘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싸우지 마시고, 저도 안 되는 거라 제가 이 이런 말 하겠었는데, 싸우지 마시고 길고양이 같이 돌보는 팀원분들을 사귀는 건 당연하고, 안 돌보시는 분들을 지인으로 이렇게 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웃들을 좀 사귀어 놓는 게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을 공략을 했대요. 기본적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그런 편을 평소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답변드리고. 감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로드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사실 고양이를 돌보면서 마음적으로 미리 결정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드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제 살아있을 때하고 죽어있을 때하고 상황이 다르겠죠.
마음의 자세를 일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아이였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할 건지 알 건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그 상황을 한번 상정해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본인 스스로 해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만약에 치료를 하겠다고 결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아는 동물병원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있어야 거고.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묻어주려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겠고, 이제 나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이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처리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개를 상정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두 개는 이제 하나는 결정이 나게 되면 자기가 묻어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묻을 장소는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그 동네에서 벌어진 일에도 묻어준다고 하면은. 근데 현행 법상 고양이를 길에다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범칙금이 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묻는다고 범칙금을 낼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양이를 발견하고서 내가 이걸 묻어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서 나오세요 해가지고 현행을 밝히지 않은 이상은, 현행범이지 않은 이상은 그거에 대한 범칙금을 낼 수가 없어요. 저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제가 그 작별이라 그래서 고양이 로드킬 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묻어주는, 묻고 라는 데만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고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아 나오면서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왜 현행범도 아닌데. 나중에 오더라고요. 기소 중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불법이지만 사실은 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마음 자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묻어줘도 됩니다. 근데 자기 땅에 묻는 거는 괜찮아요. 단, 자기 땅에 묻을 때도 1m 이상을 파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를 신고를 하실 때는 11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생활민원 전화로 110번, 국번 없이 하시면 그 110번. 전주는 120번. 아니요. 전국 통합 120번도 되고 110번도 됩니다. 네, 두 가지 번호 다 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건 110번입니다. 이게 120번이 맨 처음에 다산 콜센터로 시작을 한 번호라서 사실 그게 퍼지긴 했지만 110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생활민원 전화이기 때문에 그 전화를 하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거기서 그 사체 처리 아이를 데려다가 소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걸기 전에 맨 처음 해야 되는 얘기는 그 아이가 2, 3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옆으로 치우는 겁니다. 손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발로라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 사고 낸 사람이 잘못이지 그 했는 사람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도로변에서는 주소가 나오는데 길 가다가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똑같이 번호 110번으로 신고를 하시는데 위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봇대입니다. 전봇대는 전봇대 고유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전봇대 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그쪽에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로드킬은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고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다 통용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로드킬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냥 큰 길에서 벌어진 로드킬은 이 아이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로드킬이 어디서 벌어지냐? 이면도로, 우리가 골목에서 벌어집니다. 그죠? 근데 골목에서 제한 속도가 30km입니다. 30km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30km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30km로 가서 고양이 못 칩니다. 사람도 못 쳐요. 근데 똑같은 일이 어떠냐면, 이면도로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40%입니다. 즉, 사람이 안전하지 않고, 고양이가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척도라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이면도로에도 고양이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옆자리에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골목에서만큼은 고양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갑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헛된 그 희생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장경석 원장님께 짧게 여쭤보면 좀 응급실에 이렇게 로드킬 그러니까 이렇게 치인 아이들이 많이 오죠. 어떤가요? 네, 꽤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약간 뭐 경상인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고요. 대부분 좀 많이 안 좋은 애들이 좀 많이 오죠. 눈물이 네. 로드킬 관련해서 뭐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저도 좀 많이 보거든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110번 이 번호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시청에 전화를 해서 환경위생과 정확하게는 이제 부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청에 전화하면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말고는 뭐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110번을 하시면 시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특별한 부서가 있냐면 통합이기 때문에 전화가 하면 그 지역. 왜냐면 어디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게 관할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110번이라는 번호를 알려드린 거고 만약에 알고 계셔서 시청이나 아니면 당장 덕진구나 그쪽에다가 바로 연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작가님 그러면 심하게 다친 고양이나 이런 독극물 이야기나 유기견, 네 고양이를 살해하는 유기견 이런 문제들도 다 얼마 전에 제가 돌보는 아이가 유기견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유기견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새벽에 이렇게 유기견이 한 7마리가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몰아서 죽이는 장면도 찍은 적이 있어요. CCTV. 아니요. 제가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그거에 대한 그 아이의, 그러니까 그 활동을 찍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댓글에 글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유기견을 신고해서 죽일 것이냐. 어차피 보호소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다 죽거든요. 그리고 그 무리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 아이들은 들깨화돼 버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다 구할 수 없다. 그 안에서 그 룰은 그 도시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룰을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늘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 유기견 아이가 돼서 대신에 제가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그 아이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사료를 사서 그 아이가 먹이 활동을 하러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만 했지 그 아이를 신고를 못했고 단지 그 아이 고양이만 이제 묻어주고 말았죠. 그건 좀 어떻게든 답답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는 늘 고민이에요. 우리가 도심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생태계라는 말을 쓰면서 고양이가 그러면 이제 우리 동물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이 그래. 너희는 쥐는 안 불쌍하니? 민달팽이는 안 불쌍하니?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엄청 그러죠. 쥐는 사람을 죽이지만 고양이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나는 내가 살고 싶어 산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로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심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지는 늘 고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모든 고양이, 길고양이는 절대 제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고양이로서 태어난 부여받은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밥을 열심히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병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길은 그런 곳이에요. 그 길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런 걸 위해서 뛰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렇게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물어 죽이는 개가 있다면 그 개가 나중에는 어린 아이나 뭐 병약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사회화를 그러니까 직계에서 그 들깨화된 아이들의 행동 습성에 대해서는 뭐 동물농장이나 그런 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려는 하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냐라는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죠. 아마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강연하는 것 중에서 그게 있어요. 길고양이가 인간이 그렇게 해로운가라는 강의에서 똑같이 이제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수의 선생님들을 지금 제가 4분 정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톡소플라즈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톡소플라즈마에 걸린 사례가 있나요? 아,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게 진실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아까 말씀하시는 뭐 이렇게 똥을 지워내는데 어떤 수의 선생님은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가 보이길래 따귀를 떼는데 얘가 재벌 3세인데 사랑해요 하는 정도의 확률로 생각하면 된다. 나한테 대한 건 나한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는 정도의 확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과 실제 벌어지는 일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보태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유기견 문제도 이제 같이 좀 생각해보긴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외국 사례를 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계셔서 거기에 가면 산책을 하면 항상 어슬렁어슬렁 지나다니는 강아지들이 진짜 많아요. 애들이 너무 착해요. 덩치도 막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뭐 물지도 않아요. 물지도 않고 네, 여러 마리가 있어도 그래요. 이게 과연 왜 그럴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선진화돼서 이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이제 수의사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사람을 해치거나 뭐 이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락사를 시킨대요. 그런 유기견들이나 그러니까 정말 착한 애들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좀 약간 생각이 틀리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저도 되게 큰 고민거리이긴 한데요. 네, 뭐 외국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길고양이들은 왜 그렇게 겁이 많을까요? 외국에 보면 고양이 섬도 있고 고양이 마을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고양이들도 그냥 길에서 같이 공존하는 동물인데 왜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눈만 마주치면 도망가고 숨어 지낼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하연 작가님? 조금 이거는 조금 그 옛날 얘기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국시대 때 고양이가 우리가 처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고려까지도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림이나 어떤 이야기들. 그러다가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불교가 쇠락하게 되고 원래 불교에서 데려갔던 고양이에 대한 그 유교에 가지고 있는 충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수평적인 자기가 알아서 뭔가 하게 되고 어떻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조선 후기 쪽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이걸 총을 강하게 되면서 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고양이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시체를 파먹는 고양이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지금까지 많이 토론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고양이의 본을 왜곡하는 걸 나오는 거죠. 즉 고양이가 어떤 그 고마움을 했을 때 그 고마움인지 뭔지 여러 가지 형태이 있거든. 내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도 있고 내가 못 먹으니까 너 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마워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잡았던 뭐 쥐라든지 뱀이라든지 새를
나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한테 갖다 물어다가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해코지한다라고 일단은 알리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오다가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되게 편견과 오해의 그 돌같이 딱딱한 껍질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와서는 그 눈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뜨는 눈도 무섭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두려움은 대상이지만 나보다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이례적으로 여성분들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드물고 남성들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요즘에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 고양이의 몸을 훼손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남자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존재고 이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법 시스템상으로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제 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니지만 그 새끼 고양이가 태어난 지 2-3달밖에 안 됐는데 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눈빛에 가득히 두고서 아무도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데 단지 소리 때문에 막 그 무서움에 두려움에 먹다가 말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미의 그 뭐 교육이나 사회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어미가 가르쳐 주겠죠. 제가 그 사진을 찍다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미가 언제쯤 새끼 고양이들을 독립을 시킬까? 근데 그 시기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제 어미가 모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어미가 새끼들을 쓰레기장으로 데려갈 때가 임박한 거예요. 보통 쓰레기장에 데려가면 어미는 절대 쓰레기를 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켜봐요. 새끼 고양이들이 막 하죠. 그러니까 먹이 활동에 대한 마지막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게 학습된 거지 그 짧은 시간에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공포에 대한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유전학적으로까지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쌓여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저희 해피나비 프로젝트에서 전시 관련 담당을 해주시는 윌런트 작가님이 다음 달 그러니까 2월에 저희 기획 전시로 한국 고양이 이야기를 준비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저희 블로그에 계속 연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품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말씀 붙여주시겠습니까?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하셨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짧게 한번 네네.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멘트로 말씀드리면 저의 그 마지막 거의 멘트는 아껴주세요. 있어요. 근데 겁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겁이 많은 애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저한테 그 주소를 주문 중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친구 몇 명이서 돈을 모아서 얼마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름을 각인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정가 다 받고 만들어 보냈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 뭐 순창에서 순창 무슨 고등학교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지? 받았더니 자기네가 여기로 견학을 가겠다고 결정을 해서 시간이랑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뭐야? 했더니 나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직 막 늘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왔더니 물어보니까 저는 순창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전라북도 순창이 되더라고요. 학생 두 명에서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고 싶어서 첫날에는 광주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둘째 날 부산으로 와서 고양이 발전을 보고 돌아갔어요. 이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되게 기대가 크거든요. 뭐 저부터도 급식소를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보다 더 이렇게 막 많이 생겼잖아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제 김원희 작가님 같은 분도 있으시고 진짜 영웅이신 기업가님 직접 돌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진료를 저렴하게 해주시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뭐 청산포 고행을 할 때도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절대 좀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곧 40인데 되게 10대 친구들이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좀 막 소름 끼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따위가 뭐 얼마나 큰 스케일의 일을 해낼까? 그러니까 절대 우울해하지 마시고 좀 행복하게 이렇게 기대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과에는 매일 걸어갈 거지만 한 10년 뒤에는 왜 이렇게 개념이 없을까요? 라는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더불어서 우리나라 급식소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셔서 이렇게 사례집으로 내주시면 어떨까? 전국에 급식소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 그걸 한번 모으셔서 급식소를 만드는 입장에서 한번 글을 써보시는 것도 참기름도 만들었으니까 1000번은 팔릴 거예요. 네, 그것도 좋고 정말 사례집으로 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보태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요.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양이라고 하면 좀 지금 인식의 전환은 상당히 많이 됐지만 예전에 이렇게 안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바로 직전에 어떤 사회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떤 길고양이나 이런 자체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다 대부분의 좋은 일 하시는 캠만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해야 될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싹을 틔워서 뭐 정말 10년 후에는 뭐 개념이 없을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들이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좋은 일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싶으면 치세요. 건강하시죠.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가이드북을 잘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의 정말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만 잘 알고 맞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최소 5명에게 전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곱하기 5 정도는 더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가이드북 완성이 되면 검토 한 번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바쁘시지만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한 분 한 분께 나 이런 거 정말 꼭 물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 분에 한 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없이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혹시, 로아가 있나? 어떨까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을까요? 결혼은 언제 하세요?부터. 어떠세요? 안 되나요?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 자유롭게 어떠세요? 부모님이 반대 안 하세요? 이런 거? 아니 우리 정말 직장 때려치시고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다니시던 직장 때려치시고 네, 죄송합니다. 다시 잘 다니시던 직장에 그만두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보실 때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이제 도대체 네가 하는 이 고양이 발자국, 청산 고양이 마을의 정체가 뭐냐, 네가 사업을 하는 거냐, 이게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 일을 먹고 살고는 있는데 이게 사업인지 사회 활동인지 작가님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하기보다
저한테 급식소를 주문 주시거나 이렇게 고양이 마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그냥 저를 이렇게 끌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거기에 운 좋게 제가 가진 능력을 덧붙여서 고양이가 조금 더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네. 개인적으로는 만족해하고 있지만 부모님 성공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 마지막 말이는 아니요? 아니, 질문입니다. 1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실 건가요?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그 출간기념회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다 하셨는데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뭐 먹고 사세요? 라고. 왜냐면 전시를 사진을 업로하는데 사진이 팔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돈은 벌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뭐도 뭐 어플도 팔고 뭐 책도 써서 하고 뭐 굿즈도 팔기도 하고 강연도 나가고 뭐 일부 후원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한 달 한 달 버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어진 질문이 질문이었어요. 14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이 일을 하실 거냐고. 근데 고민 없이 나왔던 대답이었어요. 난 당연히 한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인데 제가 고양이를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가 50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축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 먹기 위해서 키웠어요.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군대를 이제 저는 방위를 나왔는데 한 달 훈련을 갔다 오니까 집에 있는 누렁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잘라서 마시고 있었어요. 개소주라는 거를.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인데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를 알고 나서 제일 처음 끄는 게 계곡이었어요. 생명에 대해서 제가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변한 그 과정들은 뭐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 자신으로서 너무 드라마틱한 거였었고 또 제가 제 아버지를 바꾸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했고 지금에 와서 변화된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봤을 때도 저는 이 선택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감사합니다. 저의 길고양이에 대한, 저도 개인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태도나 뭔가 생각의 전환점이 김하연 작가님 만난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감이 돼주시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제발 저 때문에 고양이 저는 절대 고양이 밥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럼요.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세요. 저 때문에 어떻게 시작했는데 이거 더 부담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네. 장정석 원장님께. 기라이들 밥을 줄 때 초유라든가 이런 영양제를 챙겨주면 좀 더 애들이 전염병이나 이런 거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고 말들은 하는데 그거 확실히 맞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초유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어떤 면역 관련된 좋은 글로불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초유가 정말로 흡수가 되기 좋은 시점은 태어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가 되났어요. 그 이후로는 초유라는 자체는 생각보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분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고양이 우유 뭐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뭐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캣맘이 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 저는 너무 정도만 심해요. 근데
그 정도면 아주 좋은 거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렸던 그 흐름대로 한 가지만 살짝 여쭤보고, 그 수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이 수의사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집에 우선 강아지가 좀 많았고요. 첫 번째. 그래서 왜 수의사를 한번 뭐라고 하죠? 그 학생 기록부 그걸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제가 다 동물병원 의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제 조카도 저는 수의사인 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전 되게 뿌듯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 조카는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제 20살이 돼요. 이제 그 친구가 꿈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8살 때 꿈이 수의사였는데 그 친구는 4살 때부터 꿈이 수의사였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과연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하면 김하연 작가님 세대에서 사랑의 보길래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바리가 있어요.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었었는데 대바리 그 친구분이 수의사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시촌에 아마 계셨어요. 제가 20살 때 이제 수의학과를 가고 나서 그 병원을 한번 찾아갔었어요. 거기를 했던. 지금 이제 망하셨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자체는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크게 하려는 게 한몫 챙기기 위해서 동물병원을 크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 오히려 돈을 벌려고 했으면 조그맣게 병원을 해서 그때가 더 돈이 많이 벌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사를 하면서 어떤 동물들에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수의사를 하면서 사회에서 정말 저는 와이프도 만났고 수의사가 소개시켜준 여자가 있는데 보호자를 만난 건 아닌데 와이프를 만났고 그리고 좀 제가 진료 볼 때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제 와이프도 저 진료 보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제 다른 데로 나가는데 병원을 크게 한 가장 결정적인 건 우선 첫 번째는 행복해서고요. 즐겁고 진료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도 항상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애기들이 잘못됐을 때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저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못해서 처치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순간을 놓쳐서 그런 건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데 병원을 크게 하면서 유능한 인력들을 데려오면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예전보다는 더 성장한 것 같고 진료 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즐거움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티에서나 이런 것들을 좀 환원할 수 있는 저희한테 이제 기회를 주면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피나비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면 합니다. 2월 17일 일요일 2시에, 맞죠? 2시에 해피나비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약속하는 날을 만들 거고요. 많은 분들이 SNS 보고 오셨죠? 그쪽에 다시 자세한 공지를 올려드릴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셔야죠. 혹시 정말 나 이 말 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잠자다 생각나니까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네. 다들 등반 정도자 수고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하나만. 네. 한번 섞었었는데 아, 네. 그 요즘에 간음증이라고 해서 먹방 같은 거로도 역시 그 인간의 간음증을 이용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동물에 대한 간음증이 되게 심하게 우리나라인데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 예쁜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일상을 올려서 길거리로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동물 프로와 비교적인 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예쁜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일상을 공유하는데 그 일상이라는 게 되게 인위적인 것들을 많이 유튜브로 만들어내서 그거를 유튜브 돈벌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길고양이뿐만 아니고 일반 고양이들의 외모 지상들이 아직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되게 많았고 그게 또 하나의 직업군이 돼가지고 고양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걸 수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게 염려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TV 프로그램 역시나 그 예쁜 고양이들, 예쁜 강아지들 대상으로 하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으신 거죠. 어떤 분에게 여쭤볼까요? 네, 김하연 작가님이 대표로. 의료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지 않나요? 뭐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저랑 똑같은 날에 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인절미라고. 네. 그 지금 인절미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렸을 때 사진을 가지고 책을 만드셨고 지금 인스타가 한 90만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저도 몰랐다가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도 제 책이 나왔으니까 순위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인절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댓글이 뭐가 써져 있냐면 아유 우리 절미에 세뱃돈 줘야죠. 그래서 댓글이 한 900개가 달리는 거예요. 지금 1위를 했습니다. 4회 정도 나갔고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랜선 집사, 랜선으로 이루어지는 그 고양이에 대한 부분이나 강아지에 대한 부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있죠. 동물 포르노라고. 봤네? 재밌다. 또 없을까? 이건 봤고? 또 이게 너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그런 거에 일상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들로 사실은 그걸 봤다는 그 자체 하나가 사실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행동이 그 사람들한테는 돈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직업화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에 반해서 그만큼 어떻게든지 그것만큼은 못하겠지만 기과에 대한 관심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 가끔 가면 힘이 빠지긴 합니다. 너무 세뱃돈 주겠다고 책을 저렇게 많이 사주는데 나는 이렇게 그 사람 출간기념회 같은 것도 안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진짜 빡빡해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도 느끼실 거예요. 제 책 보기 힘들죠? 그죠? 누군가한테 선물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물해 달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지 않으면은 그 시궁창 같은 삶이 바뀌어지질 않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냐. 각성된, 우리 뭐든지 좀 전에 깨어있는 시민들, 동물권 관련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총평 답변이셨을까요? 네. 운 좋게 살아남았다 나는 사살 갑시다 여러분. 네. 널리 전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씩 30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거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당해지셨고 그 당당함으로써 기꺼이 삶을 바꾸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나중에 조롱과 비난을 섞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런 고양이가 어딨냐고 그런 책 좀 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이 고양이 사진기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멋진 일단 자기적인 멘트 진심으로 멋진 프로젝트의 한 일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계속 몇 번씩 드린 말씀인데 진짜 저는 이런 이렇게 와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전달해 드리러 여기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들 존경하고요. 이렇게 좀 든든한 마음 갖고 부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의사라서 이게 좀 벽이 있는 것도 엄연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 말씀들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뭐 어떤 진료적인 면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주 병원에 진료 보러 오시지 마시고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그러면 너무 제가 바쁘시더라고요. 좀 바쁘긴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오셔서 많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피나비 토크였고요. 저희 다 함께 사진 한번 찍을게요.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돌아서 앉으시고, 네, 단체 사진 한번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네. 네, 이쪽으로 이렇게 찍을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돼요. 어차피 뭐 몇분이 안 될게요. 다 가릴 것 같아요. 시간 저희 다 안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나 해피나비 그거 봤어. 멋지다. 우리 저거 하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어디 가야 돼요? 저기 메인 카메라는 여기입니다.